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지난 5월 말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가 열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이 저소득층의 지원과 자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백음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자활기업의 대책은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히 마련된 것입니다.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저소득층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기업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득 분배 악화도 완화하고 또한 계층 이동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진작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희가 2022년까지 자활기업을 총 1,000개 확대해서 지금의 1,000개에서 2,000개까지로 확대하고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총 2만 명 확대해서 지금의 11,000명에서 31,000명까지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들의 그 자활 일자리에서 특별히 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3% 정도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대책의 과정에서는 10%까지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빈곤층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난 18일에 이 대책에서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이 자활급여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 자활기업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건데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저희 자활기업 대책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7,530원에 70% 정도 받는 것이죠. 근데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는 8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최저임금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약 10.9% 올라서 8,53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올라간 8,530원에 다시 80%를 받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 받으시는 것과 대비해서는 약 25% 이상 향상된 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 자활기업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초생보자들은 자활기업에서 받은 소득이 그대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더 가져가는 것이 없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자활장려금이란 제도를 부활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수입의 30%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활기업에서 100만 원 일을 해서 수입을 받으시는 분이 실제로는 100만 원으로 계산되지 않고 3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70만 원만 소득이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38만 원 정도까지 받으시는 금액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 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된 건지 좀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고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1, 4분기에 가계 소득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결과로 소득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해 있는 분들의 소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통령님께서도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가장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실 보호되어야 될 대상들인데요. 현재 제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만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직계 존비속, 부모나 자식
중에서 일정한 소득 이상의 부양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면 당연히 부양 의무자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약 97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서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것은 이런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2017년 국정과제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양 의무자를 완화해 나가는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당초의 대책에 의하면 2022년이 되어야만 부양 의무자 가족이 노인을 데리고 있을 때 부양 의무를 해촉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근본 대책에서 대폭 당겼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부양 의무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을 이미 부양하고 있다면 그들의 부양 의무를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약 7만 명 정도가 생계급여의 추가적인 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조금 사례와 함께 앞으로 좀 기대되는 효과까지 짚어주시죠. 네, 제가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 살고 계신 59세의 제이 씨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의 경우에는 본인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2인 가구로서 본인 2인 가구는 아니죠. 단독 가구인데 본인이 어머니가 계신데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조그마한 가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옥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셨던 집의 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80세인 어머니가 이 59세인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라고 간주되면서 현재는 기초생보자가 못 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1월부터는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37세인 서울에 거주하는 Y씨의 사례입니다. 본인이 실직과 질병이 있어서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누님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그 누님은 어머니의 부양 의무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누님의 경우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머니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많은 용돈을 보내드리지 못해서 늘 가슴 아파하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도 내년 1월부터는 그 누님은 이미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양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 서울에 사시는 Y씨의 경우에도 이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어서 어머님과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확대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 제도에서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30%까지는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산수처럼 복잡하긴 한데요. 본인이 만약에 3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은 30만 원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랑 기타 수입을 가지고 만약에 30만 원이 더 있다. 그럼 이분은 60만 원의 수입이 있는 거죠. 그러면 2인 가구라고 따지면 85만 원까지가 생계급여입니다. 그럼 생계급여는 항상 모자라는 25만 원만 지급이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분이 버는 30만 원의 수입을 그대로 30만 원의 소득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30%는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9만 원은 공제가 빠져서 21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으로 해서 생계급여가 나가는 방식인데요. 추가적인 대책, 저희 이번 대책에서는 아예 소득에서 20만 원까지는 미리 빼고 남아있는 금액의 30%만 받는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의 원래 소득이 있었다 해도 20만 원까지는 그대로 공제되고 남아있는 10만 원 중에서 다시 30%가 공제되는 방식이어서 추가적으로는 38만 원까지
최종 받으시는 금액에 있어서는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 노인의 빈곤율이 사실 이 46.7%로 제가 알고 있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큰데 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조기 인상을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초연금이 올 9월부터 해서 25만 원까지 인상되어서 올 9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5만 원씩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국정과제에 따른 저희 계획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해서는 다시 30만 원까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소득이 악화되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으시는 분들이 노인들이라는 것이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2021년에 가서 30만 원까지 올리려고 계획하였던 것을 내년으로 대폭 당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당기는 방식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당기는 방식은 아니고요. 네. 내년 1월부터는 노인들, 어르신 중에서 하위 20%에게는 30만 원 조기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 지나서 2020년에는 하위 20%에서 40% 어르신에게 30만 원이 지급되고요. 모든 어르신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2021년부터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서 어르신들의 궁핍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몇만 원 정도의 차이지만 그래도 노인분들께는 조금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좀 양질의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대책에서 당장 이번 올해 하반기에 어르신 일자리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산, 거제, 통영 같은 현재 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로 3,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 3,000개의 늘어나는 일자리에서 27만 원 정도의 소득을 추가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많은 구조조정과 변화 속에서 생활 여건들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보급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 빈곤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된다고요. 이 긴급복지 지원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긴급복지 제도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되지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들이 찾아와서 가구 전체가 위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의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경우에 재산은 예를 들어서 전세 보전금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의 가액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대도시 기준으로는 1억 3,500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1억 3,500을 넘어가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억 5천 정도의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다소 완화해서 재산 기준들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서는 1억 8,800까지 올라가고요. 중소도시에서는 1억 1,600, 농어촌의 경우에도 현재 7,300에서 1억까지는 재산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긴급 보호 대상자로 본인들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네. 네, 일단 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큰 그림은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재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일 텐데요.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음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